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남미 끄트머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거대한 농경지와 목축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한 식량 강국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목동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맛있는 우설 부위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콩이나 옥수수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인류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 기지고요. 서민층도 빵과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바베큐 요리인 아사도를 즐길 정도로 먹고 사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량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세계 6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랭크가 될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이 나라가 그때부터 이미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석유가 나오거나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산업들을 육성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르헨티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다른 산업이 없다 보니까 노동자들과 대단히 토지를 보유한 지주층만이 남았던 것이죠.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이들은 소요사태를 일으켜댔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이 나타났죠. 후안 페론은 아르헨티나군 대령 출신의 대통령이고 에바 페론은 영부인입니다. 이들은 페론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무한한 복지를 베풀어가지고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일명 포퓰리즘의 시작이었죠. 이내 재정은 고갈되고 빚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미친 짓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그는 쿠데타로 축출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운 좋게 재집권하는 과정을 반복했고요. 이러한 정치 혼란 속에서 나라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망하고 1976년에 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군사정부라고 딱히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차라리 페론 시대가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훨씬 더 무능했습니다. 경제정책 말아먹고 한탕 거하게 한 다음에 후임자한테 폭탄 돌리게 하고 또 후임자도 경제정책 말아먹고 한탕 거하게 하고 폭탄 돌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매년 바뀌었고요. 잔인함은 더더욱 심했습니다. 이들은 페론주의자들을 무력으로 숙청하는 더러운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이 때문에 당시 인권 외교를 진행하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한테 눈밖에 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는 전략물자 금수 조치와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이런 외교적인 압박까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군부의 지지율은 멘트를 뚫고 4개에 도달할 지경이었죠. 이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개혁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상황을 타개할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는 양반이었죠. 대신에 그는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를 기습 점령해가지고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현재 푸틴과 같은 짓거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포클랜드 섬은 아르헨티나와 400km 떨어져 있는 섬이었고 반대로 영국과는 12,000km 떨어져 있는 섬이었습니다. 영국령으로 귀속된 시기와 과정도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어쨌든 포클랜드 섬 내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99.9%가 영국에서 이주해온 영국인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귀속되는 것 같다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군부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포클랜드를 무력 점령하기로 했죠. 여기에 아르헨티나 군부가 믿는 구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죠. 영국은 과도한 복지와 제조업 위기로 인해서 이미 1970년대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였고요. 나라 경제가 막장이 되니까 결국 정규 항공모함들을 갖다가 다 퇴역시켜버리고 경항모들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경항모들은 12,000km씩 떨어진 곳까지 장거리 진출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기도 어려웠고 탑재된 전투기들은 해리어 수직이 착륙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속도도 암속이고 능력치는 딱 지상공격용 로켓 싸게 정도였죠. 반대로 아르헨티나군은 제대로 된 마하 2급의 전투기인 미라주 3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정규 항공모함인 베인티싱코 데 마요에서는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군부는 영국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원정을 위해서 경제도 어려운 와중에 전쟁 비용을 쓸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남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남미의 독재 정권이 있더라도 대부분 무기 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던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만 자신들한테 인권 외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자 다시금 전략물자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등 우호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두 우방이 싸우면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했죠. 다만 아르헨티나 군부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다면은 상대가 하필이면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였다는 것이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해병대가 포클랜드에 기습 상륙을 했습니다. 포클랜드에는 100명 남짓한 영국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4,000명의 아르헨티나군을 이길 방법이 없었죠. 결국 총독은 무장해제를 지시하고 항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곧바로 미국한테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미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물론 미국이 우방이긴 하지만 영국이랑 아르헨티나 고르라고 하면은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돌발 행동에 미국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고 하면서 마거리 대처 총리를 불러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요. 마거리 대처 총리는 이 말에 알래스카가 침공당한다면은 지금 한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선언해버리면서 양국의 전면전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미국은 그래도 전쟁은 막고 싶어가지고 아르헨티나한테 그러면은 포클랜드 섬의 주민들한테 주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영국으로 귀속될 건지 아르헨티나로 귀속될 건지 선택하게끔 하자고 했지만 아르헨티나 군부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포클랜드 섬의 주민들이 죄다 영국계니까요. 결국 미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우방끼리 싸울 거면은 차라리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려가지고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혈맹국인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곧바로 미국으로부터 전방위 라곤 능력을 가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L형을 지급받아가지고 해리어 전투기의 낮은 공대공 능력을 상쇄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측에게 아르헨티나군의 이동 상황을 면밀하게 제공받을 수가 있었죠. 여기에 당시 아르헨티나의 행동은 명백하게 침략 행위였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도 영국 편을 들어줘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윽고 영국 해군이 항공모함 2척을 몰고 포클랜드에게 나타나서는 포격을 퍼부으면서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군한테 유리할 것 같았던 전쟁은 뚜껑을 딱 까고 보니까 아르헨티나군한테 불리했습니다. 일단 포클랜드에는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군기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던 미라주 3 전투기들은 모두 본토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포클랜드 상공으로 와야 됐고요. 포클랜드 상공에서 이들이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5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마저도 교전 첫날에 한 대가 해리어 전투기한테 사이드와인더 L형 맞고 나서 따이땅해버렸고요. 영국군의 벌컨 폭격기가 포클랜드 섬을 공습하자 본토에 영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들어올까봐 쫄아가지고 미라주 3들 중 많은 수가 본토 방공에 묶여있어야 됐었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이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과 대거 전투기로 함대를 공습해봤지만 첫날 공격에서는 중고도로 날아와가지고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고도는 참고로 레이더로 탐지해가지고 요격하기가 딱 좋은 고도예요. 따라서 다음부터는 아르헨티나가 저고도 공습으로 작전을 변경했지만 문제는 저고도로 내습해가지고 폭탄을 때려박으면 폭탄의 신관이 활성화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불발탄들이 발생했죠.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정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맞서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1982년 5월 2일 영국군의 핵잠수함인 컨커러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인 헤네랄 벨그라노를 어뢰로 격침시켰던 것이죠. 헤네랄 벨그라노는 순양함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때 만들어졌던 미국제 구식 브루클린급 경순양함입니다. 한 포만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대잠 능력은 별로였죠. 당시 벨그라노의 호위로 붙은 호위함들도 다 대전형 구축함들이라 가지고 대잠 능력이 영 꼬롬했어요. 헤네랄 벨그라노의 격침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해군은 자신들의 대잠 능력 가지고는 항공모함을 끌고 바다로 나갔다가는 적고를 똑같이 당할 게 뻔하다는 판단이 들게끔 만들었고요. 결국 아르헨티나군의 항공모함 전단은 전쟁 내내 바짝 쫄아가지고 항구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해권과 제공권은 영국이 가져가게 되었고요. 제공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P2 넵튠 대잠 초계기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조차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국 함대의 위치마저도 실시간으로 추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한테 믿을 것은 전쟁 전에 인도된 5대의 슈페르 에탕다르와 액조세 대함 미사일 5발뿐이었죠. 슈페르 에탕다르는 프랑스의 다소사에서 개발한 함상 전투기인데요. 전투기는커녕 공격기로 쓰기에도 너무 안 좋은 물건이라 가지고 사실 해외 판매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슈페르 에탕다르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아르헨티나가 왜 이런 똥쓰레기를 갖다 구매했냐면은 카터 행정부 시절에 미국한테 무기금 수당해가지고 A4 스카이호크들의 유지 보수가 한동안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스카이호크들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없는 돈을 짜내가지고 슈페르 에탕다르를 14대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이 중 5대를 전쟁 전에 인도를 받은 상태였고요. 나머지는 아르헨티나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에 빠지자 당연히 프랑스가 인도를 잠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소사의 기술진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하지 않고 아르헨티나군이 슈페르 에탕다르의 초기 작전 능력이라도 재빠르게 획득하게 해주려고 고분분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슈페르 해당달의 조종사들은 액조세 대한미사일의 운영 방법이 남아 터득할 수가 있게 되었죠. 액조세 대한미사일은 프랑스 최초의 대한미사일이고요. 당시 아르헨티나가 도입했던 모델은 공중발사형인 AM390이었습니다. 사거리는 70km였고요.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인데다가 로켓 모터의 작동 시간이 끝나면은 관성으로 돌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육안으로 탐지되기도 쉽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반면 장점도 뚜렷했죠.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가지고 있어서 종말 유도 단계에서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켜고 적함을 탐색해가지고 알아서 때려 맞습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끝까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없이 조준해주고 쏘고 이탈을 해줘도 어느 정도 명중이 가능하고요. 이 때문에 전투기의 생존성도 올라갔죠. 또한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기가 어려운 초저공으로 침투해 들어오니까 요격도 어려웠습니다. 육안으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어쨌든 수평선을 넘어와야만 탐지를 할 텐데 낮은 고도로 내려오니까 수평선에 늦게 넘어와서 훨씬 더 가까이 와야만 탐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적으로서는 대응할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은 이들 슈페르 해당다르들을 동원해서 액조세 대한미사일로 영국 해군 함대를 공격하기로 했죠. 1982년 5월 4일 아르헨티나군의 P2 초계기가 헤네랄 벨그라노의 침몰 지점으로 출격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제공권은 모두 다 영국군이 가져간 상태라 가지고 사실상 목숨을 건 출격이었는데요. 영국군 측에서는 P2가 헤네랄 벨그라노에 구조작전을 진행하는 줄 알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격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의 P2 초계기도 사실 이 점을 노리고 헤네랄 벨그라노 주변을 장시간 선회했고요. 동시에 몰래 대수상 레이더를 가동해가지고 영국 해군의 위치를 본토에 알렸습니다. 곧바로 아르헨티나 본토에서는 2대의 슈페르 해당다르가 출격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한 발씩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장비했죠. 참고로 슈페르 해당다르는 1950년대 초에나 나왔을 법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꼴랑 한 발 탑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슈페르 해당다르에 달린 아가베 레이더는 소형 레이더이긴 하지만 대함 탐지 거리가 74km로 길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액조세 대한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인 70km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죠. 물론 대한미사일을 최대 사거리에서 유도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전투함은 이동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도주할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실질적인 전술 유효 사거리는 액조세 같은 경우에는 50km 정도였습니다. 출격한 슈페르 해당다르들은 P2가 알려준 레이더 정보대로 영국 함대에 몰래 접근했고요. 영국 함대의 탐지거리에 다다르자 100피트 정도로 고도를 낮춘 다음 초저공 침투 비행을 실시했죠. 지상이나 해상 기반 레이더는 높고 먼 곳은 잘 봐도 낮고 가까운 곳은 잘 못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이나 함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인 최저 사고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때문에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저공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로서는 국룰이었죠. 그리고 P2가 알려준 정보대로 영국 함대에서 51km 거리까지 좁혀오자 슈페르 해당다르들은 기습적으로 고도를 급상승시키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습니다. 영국 함대가 진짜 거기 있는지 레이더로 확인하고 조준을 한 다음에 대한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레이더를 켜자 대량의 표적들이 전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전투함을 레이더로 조준하더니만 곧장 액조세 미사일을 발사했죠. 액조세 미사일 2발은 함대 선두에 있는 세 척의 42형 방공구축함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이 세 척은 글래스고, 코벤트리, 그리고 셰필드함이었죠. 42형 구축함은 영국이 개발한 방공구축함입니다. 경제위기 직전에 야심차게 개발하던 82형 구축함이 돈 문제로 인해서 좌초가 되면서 좀 더 시스템을 간략화시키고 좀 체급을 줄여가지고 나온 물건인데요. 만재 배수량은 4,300톤이었고요. 대공 센서는 대표적으로 VHF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공 조기 경보 레이더인 965P 레이더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370km에서 적기를 탐지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마저도 고도 정보는 알 수가 없고 2차원 레이더니까 주파수 특성상 가고차가 많이 나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표적은 아예 해면에 난반세되는 클러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탐지가 어려웠죠. 게다가 VHF 대형 레이더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TV 송출용 전파예요. 그래서 방송 전파에도 재밍당하는 좀 찐빠 레이더였거든요. 그런 간섭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당연하지만 이걸로는 날아오는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42형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이 965P 레이더가 경보만 해준 표적을 정밀 탐지해야 될 때, 혹은 965P가 미처 탐지하지 못한 표적을 탐지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려고 992Q 레이더도 장비하고 있습니다. S밴드의 2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특성이 소련제 공대함 미사일의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소련제 공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나 중고도를 갖다가 초음속으로 질주해온 다음에 전투함 상공에서 하이다이브 하는 방식으로 내리꽂는 방식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중고도와 고고도에서의 탐지가 중요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글래스고와 코벤트리에 있는 구구이 큐레이더가 간신히 엑조세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접근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구이 큐레이더도 2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이기 때문에 고도 정보 같은 경우에는 909형 일루미네이터가 각도 계산을 해가지고 알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네이터가 표적을 정밀 추적해주면서 사거리 74km짜리 함대 방공 미사일인 시다트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유도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909형 일루미네이터가 고도 15m 정도로 낮게 깔아서 내려오는 엑조세 대함 미사일을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면에 낮게 깔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레이더 전파를 쏘면은 레이더 전파가 해면에 난반사돼가지고 이거를 조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시스키밍하는 대함 미사일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져가지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루미네이터들이 초저공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못 모는 일들이 왕왕 발생해요. 결국 글래스고와 코벤트리는 대공 미사일을 도무지 유도를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만용으로 체프나 뿌려줬습니다. 체프는 레이더 기만용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뭐 진짜 호일은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상공에 뿌리면 레이더 전파들을 반사해요. 대한미사일의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이 체프가 뿌려진 상공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만당해버리는 그런 원리죠. 그런데 그 시간에 셰필드는 뭐 했나? 함의 전투를 총괄하는 CIC, 즉 전투정보실에는 대공전 담당 장교가 없었습니다. 하필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 애들 이거 티타임 못 말린다니까 진짜. 물론 ESM 콘솔에서는 UAA-1 ESM 장비가 FC를 탐지했다는 경보를 울려줄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 장비도 꺼져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영국 해군의 위성통신망인 스코트망을 사용하면은 ESM 장비가 이 전파를 FC로 오인하고 오경보를 울려댔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아가베 레이더의 추적 레이더 빔이랑 스코트망의 사용 전파랑 전파 특성이 비슷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설사 UAA-1이 켜져 있었고 슈페르 에탕다르가 셰필드를 조준했다고 경보해줬어도 아무도 이 경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셰필드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견시의 두 눈이었습니다. 견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불과 4km 거리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착탄까지는 불과 13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견시 보고가 급하게 올라가고 CIC에서는 이제서야 대응이 나서려고 했지만 3초 뒤 임팩트. 엑조세 대함미사일은 CIC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CIC 근무자들의 눈앞에서 지연신간이 작동하면서 165kg짜리 고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그대로 CIC의 인원들은 몰살당했고 셰필드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발 과정에서 튕겨나간 엑조세 대함미사일의 로켓 모터는 잔여 추진체들을 맹렬히 불태우며 함 여기저기에 화재를 일으키고 있었죠. 그리고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더니만 셰필드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뭐 셰필드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뭐 녹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강철제로 만들어진 전투함도 화재 상황에서는 녹습니다. 그래서 소화방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해군에서 소화방수 훈련하는 거 보면은 이게 불이 난 반대편 격실에서 수병들이 대걸레랑 물동이 들고 와가지고 벽에 물칠하면서 냉각 외치면서 이거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녹으니까 그런 겁니다. 강철이든 알루미늄이든 달궈지면 녹는 건 똑같으니까. 게다가 화재의 원인 물질이 하필이면 로켓의 추진체라 가지고 이거를 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타오르니까 결국 함은 포기가 되었죠. 다행히도 나머지 엑조세 대함미사일 한 발은 슈페르 에탕다르 조종사가 너무 급하게 조준을 한 나머지 제대로 낙원이 안 돼가지고 불발되었어요. 그래서 셰필드가 이거를 연속으로 두 발 두들겨 맞고 두동강 나가지고 괭침당하는 그런 끔찍한 참사는 다행히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셰필드 쇼크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시스키밍하는 대함미사일이 얼마나 현대적인 전투함들한테 위협적인 건지 눈으로 보여줬던 그런 전투였죠. 전 세계는 다급하게 저공으로 돌입하는 소형 표적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함의 센서리와 무장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별도로 이지스함들의 SPQ-9B라고 하는 수평선 탐지 레이더들을 갖다 장착시켜줬고요. 일루미네이터들과 전투체계들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저고도로 나오는 대함미사일도 똘똘하게 자동으로 유격해줄 수 있는 시우스라는 체계가 해전의 필수템으로서 급부상하게 되었죠. 영국 해군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42형 구축함들의 대대적인 개수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레이더를 좀 더 정확하고 잘 보는 물건들로 바꿔줬고요. 미국제 펠랭스 시우스들을 급하게 설치해줬습니다. 사건 이후 양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신형 방공구축함 한 척과 83명의 사상자라는 뼈아픈 피해를 낸 영국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륙 예정지도 상륙이 편한 지점으로 고른 게 아니라 엑조세 대함미사일이 날아들어오기 어려운 곳으로 정했을 정도예요. 그래도 뭐 상륙작전 자체는 어찌저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아예 영국군의 후속 상륙을 저지하고자 5월 25일에 추가적인 액조세대함 미사일 공격에 나섰죠. 이때 빡세게 대응 모드에 들어간 영국 해군은 다행히도 액조세대함 미사일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어 장비가 없고 민간 화물선인 아틀란틱 컨베이어호가 이 액조세대함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침당했죠. 참고로 이 아틀란틱 컨베이어호는 상륙기동 헬기들을 잔뜩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병대의 제대로 된 헬기 강습 작전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해병대는 상륙에 성공했고 포클랜드 주요 거점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죠. 포클랜드에 당시 전개돼 있던 아르헨티나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중장비가 거의 없는 거의 알보병 상태였고요. 가망이 없다는 것을 한 아르헨티나군은 마지막 발악으로 액조세대함 미사일을 영국 해군 함대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을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체프에 속아가지고 불발되면서 이 발악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정대로 영국군은 포클랜드를 접수했고 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야 말았죠.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패전으로 인해서 민심이 험악해지자 권좌를 내려놓고 런을 쳤는데요. 후임자들도 이 패배로 인한 국민적인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1983년 아르헨티나 군부는 붕괴되었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전쟁이 끝나자 당연히 슈페르 해탕다르와 액조세대함 미사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슈페르 해탕다르의 구매 문의가 막 다수사로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액조세대함 미사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어도 슈페르 해탕다르는 단 한 대도 추가 수출을 못했습니다. 일단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수사에 방문한 바이어들이 슈페르 해탕다르의 저열한 성능을 보고 나서 기겁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돈고쇼까지 해주면서 격렬하게 슈페르 해탕다르를 바이럴 광고까지 해줬지만 포클랜드 전쟁 직후인 1983년에 단종되었다는 슬픈 결말이시겠습니다.